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지난밤 깜짝 놀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오전 0시 52분이었죠. 상주시 북쪽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많았는데요. 경북과 충북에서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이면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서 흔들림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정지하고 있는 차도 약간 흔들릴 정도입니다. 오늘 지진은 지난 8일 경북 성주군 15일 충북 제천에 이어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지진인데요. 올 들어 규모 3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주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죠. 우리 지역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에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반가운 소식.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1월 한 달간 구매하시는 차량에 한하여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드립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나 좀 전에 동네 산책하다가 어쩌다 마주친 나도 봤어 나도. 아니 마트에서 어쩌다 마주친 대체 뭘 봤는데? 보험 클리닉. 보험 고민 있으면 편하게 오세요.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영주댐 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시 후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중국 우한의 한국교민 이송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2조 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분주합니다. 잇따라 관계부처 긴급 장관회의를 개최했죠.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필요할 경우 2조 원대 예비비까지 풀겠다라는 건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선제적 방역을 위해서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느냐. 이 방역 대응 체계 구축 운영비, 검역비, 진단비, 격리 치료비, 여기에다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에도 일부
재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17조 3천억 원의 추경을 단행을 했는데 이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물론 2003년, 2015년 당시 경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스 사태가 있었던 당시 2003년 1월에 발발해서 6개월 정도 영향을 줬죠. 예. 당시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분기까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하반기 들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러나 연간 전체로 보면 당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 비슷한데요.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GDP가 0.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인의 국내 방문 규모가 반토막이 났고요. 때문에 이제 17조 3천억 원 상당의 추경까지 단행한 바가 있는데, 물론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 2003년 15년과 비교하게 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세 배 이상 커졌습니다. 예. 2003년만 하더라도 5%에 그치던 중국의 비중이 지난해 16%로 껑충 뛰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예전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칠지, 그러면 참 다행이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타격은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사율 측면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아직은 3% 미만을 밑돌고 있고, 그러나 사스가 9.6%, 메르스가 34% 정도 수준이어서 역대 질병 이슈 가운데는 다소 이제 치사율이 낮다라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이 감염증이 확산으로 인한 이 소비 경기 위축과 같은 것은 국내외의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크게 올려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삐뚤어진 이 폐렴 상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이제 품절 사태가 빚어지니까 일부 판매업자가 가격을 대표 올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급격히 올렸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의 그제 어제 이 마스크와 관련돼서 한 40여 건의 소비자 상담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수요가 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지나치게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A 쇼핑몰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평소 개당 한 110원 꼴인 이 마스크를 이번 사태 이후 가격을 12배가량 올렸습니다. 개당 1,398원에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해당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이른바 KF, 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단순 부직포 제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결제까지 마친 제품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품절이다라는 이유로 강제로 판매를 취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은근슬쩍 올려서 다시 판매하는 불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더 큰 걱정은 지금 온라인 보부상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마스크 등을 굉장히 싼 값에 싹쓸이를 해서 해외에다 대파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의 SNS에서는 한국판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드립니다라는 글이 수백 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이득뿐만이 아니라 국격을 취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대 중반까지 하향 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5%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 이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과거 이제 IMF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7%를 넘나들던 잠재 성장률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5%대로 떨어졌고요. 예. 그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후에는 3%대까지 추락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보니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커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참 문제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하락의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것, 이제 뭐 이유는 분명하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만 15세부터 64세 인구입니다. 당장 뭐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단기간에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늘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데요. 이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해야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라는 건데요. 또한 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의 어떤 틀을 바꾸는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네. 만약 하나 이런 게 실패한다면 이런 추세로라면 잠재 성장률 앞으로 1%대로 떨어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 자금을 집중조사해서 탈세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이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이 국세청이 올해 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면밀히 살피고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 하나 이제 고가 취득과 관련해서 부채가 있다. 과연 이후에 부채 상환하는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의 자금 출처를 집중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임대사업자도 이제 대상인데요.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다주택자 임대소득을 신고를 더 누락하는 경우,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 과당으로 비용을 계상해서 탈세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 주식 운용이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또 이제 우회 자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도 변칙적인 탈세도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이는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지능적 탈루 행위는 엄단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정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1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슈 오늘 함께하시죠. 녹조 발생과 안전 문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영주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영주댐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협의체 활동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데요. 영주시민연대 우영진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민연대 사무국장 우영진입니다. 네, 영주댐이 건설된 지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여의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 수질 변화도 그렇고요, 하루의 변화도 그렇고 안전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저희가 눈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시험 담수를 한 이후에도 녹조 문제와 안전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현재 영주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30%까지 시험 담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0% 담수까지 목표 달성까지 하지 못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로 그 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주댐이 철거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철거 주장의 배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원래 내정천에 아름다웠던 그 모래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댐으로 해서 많이 지지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댐 자체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주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꾸준히 진행해서 이 댐이 존속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네. 그 영주댐에 조속한 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주시 의회에서 그 조기 담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지역민들 그리고 그 댐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많은 의견들 동의를 하고요. 또 그분들의 생각들도 동의를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안전한 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터전도 반드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담수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의견들 다 무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동의한다라는 그 표현을 했던 거는 그분들의 심정과 그분들의 마음을 동의를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네. 크게 봤을 때는 예천, 동화, 더 나아가서는 부산 쪽까지도 이어지는 그 전방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댐 존속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지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환경부에 의해서 영주댐의 처리 문제를 공론하기 위한 협의체가 꾸려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협의체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를 저희도 몰랐어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자료를 저희한테 준 게 없고 저희한테 어떤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아름아름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 문제하고 수질 문제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거버넌스 협력체에서 이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 건설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킨 주체에서 이걸 가지고 처리를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건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 인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닌 분들을 모셔놓고 댐에 대해서 수질과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의 현안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민들이 소외됐다는데 왜 소외된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쪽에서 구성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역 주민이 그 담수 추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2분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반대 의견에 대한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을 뭐 이야기를 전혀 안 듣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위원 자체도 영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뭐 서울, 심지어 부산 쪽에 있으신 분들 전문가라고 이렇게 모셔놓고 있고요. 네. 또 아울러서 영주 시민이라고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5년 전에 영주에서 이사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주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을 영주 주민이라고 추천하신 분들이 계셔서 예. 이 거버넌스 자체가 이를테면 그 영주 주민을 배제하고 또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버넌스 자체가 우선은 그 협의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무관청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그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구성체가 이게 구성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뭐 입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난 그 입장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언론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관심 있는 단체들은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원 구성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어 있고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자체가 위원들 자체가 구성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저희는 말씀드리면 구정물 안에 생수를 몇 컵 부어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구성을 하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환경부에서 여러 단체들의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는 주무관청인 시에서도 이걸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경악스럽거든요. 그래서 정식 절차대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 절차대로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협의체 활동이 영주댐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또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환경부나 네. 협의체 요구하고 싶은 점 한 말씀 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고요. 네.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협의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반대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의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 영주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지켜준다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부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요, 중국 우한의 한국 교민들 이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중국 우한의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특별 전세기가 내일 새벽 3시쯤 우한 공항을 출발한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8시 한 30분경으로 우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한에 도착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비들도 하고, 그리고 또 방역만 해도 2시간 이상 걸려요, 시간이. 예.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일 대략 한 새벽 3시 정도 되어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전세기가 오늘 오후 3시하고 오후 5시로 나눠져 가지고 우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세기 운항 허가를 지연시켰어요. 그 이유가 보면 전세기 운항을 한 회로 좀 줄이자. 그리고 또 그 전세기에 대한 완벽한 그 방역과 그리고 또 탑승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염 조사 이런 것들을 갖다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서로가 협의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기 운항이 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운항 허가가 최소한 한 대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8시 반에 이제 우한으로 전세기가 향하고요. 그리고 내일 3시에 이렇게 새벽 3시에 이렇게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대가 떠나기로 했던 전세기가 한 대만 떠나면은 당초 수용 인원을 다 실을 수는 없겠네요. 반 정도만 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한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들을 중에서 우한을 떠나고 싶다라고 자원하신 분들은 대략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원래 다 넉넉하게 또 배치도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2대에 나눠 실을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비행기 좌석은 404석짜리 비행기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오셔서 전부 다 감염 어떤 조사를 통과하신다는 전제로 하면 반 정도밖에 못 실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직결지까지 이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열이 37.3도 이상이면 무조건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한 404석 내에서 1차적으로는 출발할 수 있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제 발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동을 불편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2차로 오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2차, 3차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2차, 3차 운항을 지금 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2차례에 걸쳐서 이미 운항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2차 운항하는데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중국 측의 어떤 입장들을 충분히 이제 해소하면서 또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노동조합에서 베테랑 간부와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전세기 근무를 자원해서 30명 안팎의 승무원단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의료진도 함께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방진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근무에 나서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교차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타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를 완벽하게 장착한 상태에서 타시기 때문에 교차 감염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원태 회장 직접 자기가 참여를 해서 승무원단의 지휘를 총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직접 탄다는 얘기입니까? 예, 직접 탑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전세기가 안심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세기 운항이 한 차례 지연되면은 그 우한 현지 교민들은 긴장 상태가 상당히 높아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30일 새벽에 총영사관 측에서 전세기 운항이 지연이 됐다. 그러면서 오전 10시 반에 모이는 것들은 이제 좀 잠정 연기한다. 이런 문자가 나갔거든요. 이러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한국의 천안, 아산, 진천 지역의 교민들이 오는 걸 반대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날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런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동포라고 하는 건 한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이 우리 국민으로서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중국 주재원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외면하면 그게 나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들의 그 무사 귀환 그리고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산과 진천 쪽 주민들의 항의가 아직도 그 강력한 상황인가요? 예, 오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달걀을 던지고 도로를 막아서고 이러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또 특히 충남의 양승조 충남지사 지사 그리고 또 충북의 이 지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축 전염병 매뉴얼에도 발병하는 1.1km 이내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지 않느냐. 반경 1km 이내에 17,000여 명이 거주하는 그런 시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분들이 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축들의 살처분은요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전염병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축들의 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역시 지금 폭력적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과 함께 사람의 전염병을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한 안내와 또 불안을 갖다 잠시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학계에서도 입장을 표명했군요. 의학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과도한 우려와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협회 정서부터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대기 환경에서는 전파나 확산될 실질적인 위협이 전혀 없다. 이게 의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이나 진천 등의 격리 수용되는 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을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일부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그냥 자택으로 격리 조치시켰거든요. 그 자택 격리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 의료진들이 붙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아산과 진천이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입장문 속에서 국가 방역 시스템과 의료 체계를 믿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과 진천에서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아산 또 진천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유한국당의 출마 의사를 내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분이 국무 총리로 계시면서 우리 메르스에 걸려있는 한국을 중국 분들 많이 방문해달라고 이벤트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에게는 들어와 달라고 하소연했던 분이 중국이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기본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용 기간이 14일 정도 아닙니까? 예. 지금 교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 14일 동안 수용이 되면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죠. 격리 조치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식사도 전부 다 도시락으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외출도 안 되고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외출 절대 안 되고요. 수용된 교민들 간의 만남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방에서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자체도 이용할 수가 없고 화장실도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 진천 주민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안에서 원래 수용하려고 했다가 여기로 옮긴 게 정치적인 이유다. 천안 쪽은 여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천안의 우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1인 1실에 또 거기다가 화장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명 가까이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규모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1인 1실 화장실 따로라고 하는 원칙에서 배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들을 자꾸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짜뉴스들을 자꾸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자꾸 갈등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오늘 당부하신 것처럼 방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방역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고요. 오늘 2명의 환자가 다시 확인이 됐는데 다들 추적 조사 중에, 모니터링 중에서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그런 접촉했던 사람들은 전부 정부가 확인하고 있고, 심지어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3,000명 가까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그 환자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차 감염 환자가 최초로 발생했다라고 언론들이 또 떠들었는데, 그 2차 감염 환자가 세 번째 환자가 접촉했던 사람 중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시스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환자를 걸러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촘촘한 방역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계절의 시계가 한두 달을 앞서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기온만 들으면 또 얼마나 기온이 오른 건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얼마나 포근한지 오늘 경남 창원과 포항 등 곳곳에 때이른 매화꽃이 피기도 했는데요. 보통 이맘때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또 한낮에는 1.8도 선이어서 요즘 평년 기온을 8도에서 많게는 14도나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이 오늘 아침보다 낮은 건데요. 이 정도면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계절을 두 달이나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포근한 날씨에 추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 다만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중반에는 영하 6, 7도 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절기 입춘 때는 예년만큼 추워지겠고 다음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보이니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영주 봉화 쪽으로 대기질이 탁했었는데요. 현재는 8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실 우리 지역 모두 좋은 상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 문경이 아침 영하 3도, 한낮에 8도까지 오르겠고 청송, 영양이 영하 4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이 영하 4도에서 9도 분포 나와 있고요. 영주, 봉화 아침 영하 2도, 한낮에 6도, 상주는 영하 1도에서 8도 분포 예상됩니다.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봉화에서는 분천 산타마을 봉화여행이 2월 16일까지 펼쳐집니다. 전년과 달라진 이번 행사는 알파카 체험과 착한 어린이 편지함, 마침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5도, 체감온도 5도, 습도는 65%입니다. 날씨와 행사였습니다.